저희 5am 모닝 레시피 말이 이상하다. 5am 모닝 레시피 우리 꿈쟁이들의 미라클 모닝 채널은 매일 아침 혼자 하기 힘든 성공 습관들, 명상, 또 독서, 뉴스 읽기 요 습관들을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새벽에 독서 모임처럼 새벽에 좋은 습관을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원래는 치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어제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나를 키우며 일하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일하는 마음인데 요거 읽어드릴게요. 요 가운데 있는 꾸역꾸역 하다 보면이라는 그런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소리 들리시죠? 이제 저를 좀 작게 만들게요. 작아져라! 네. 자, 믿고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꾸역꾸역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그것만으로 이르게 되는 어떤 경지가 있다. 당장의 자람으로 환산되지 않아도 꾸역꾸역 들인 시간이 그냥 사라져 버리지는 않는다. 2014년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김연아가 선수 생활을 마친 뒤 피겨스케이팅을 챙겨보지 않게 됐다. 김연아가 2006년 주니어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하면서부터 피겨스케이팅 팬이 됐고 그러다 보니 김연아가 출전하는 여자 싱글 외에 다른 종목들도 챙겨볼 정도가 됐지만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마음이 식어버렸다. 어이없는 판정이 거듭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스포츠로서의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평창 올림픽은 피할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중계를 보자니 지난 4년간 등장한 새로운 선수들은 낯설고 김연아의 시대에 함께 뛰었던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마음이 간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좋아했던 아이스댄스 팀인 테사 버추와 스카 모이어의 단체전 프리댄스를 볼 때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말았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이었고 그보다 잘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경기는 잘함의 영역을 뛰어넘은 듯했다. 이런 경기를 보면 기술 요소를 분별해 점수를 매기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피겨스케이팅은 스포츠인이 점수를 따져 잘하는 선수와 더 잘한 선수를 줄 세우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점수로 온전히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팀은 남매도 연인도 부부도 아니면서 20년이 넘도록 함께 해왔다. 중간에 테사 버추가 두어 시즌인가 부상에 시달렸고 4분짜리 프리댄스를 한 번에 런수를 하기 어려울 만큼 안 좋은 상태에서도 시즌 오프 없이 계속 출전했다. 스캇이 인터뷰에서 태사가 너무나 아파서 조각조각 끊어서 연습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대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런수를 한 3번째였어요 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난다. 태사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연습을 했다는데 그럼에도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선수 생활을 그만두지 않은 건 둘 사이의 파트너십 덕분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태사가 그만둔다면 스캇도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을 테니까. 둘에게 각자의 커리어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고 적어도 스케이팅에 관한 둘은 연결된 하나의 주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심의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것. 4분짜리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연습하기도 힘들었던 순간에 태사는 얼마나 많은 의심이 깃들었을까. 그래도 20년 넘게 태사는 선수 생활을 이어왔다. 꾸역꾸역 해나가는 동기는 대개 책임감이다. 미래에 주어질 근사한 보상, 이루고 싶은 멋진 그림은 꾸역꾸역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책임감이라는 말과 함께 떠올리는 얼굴들이 의심을 떨치고 버티게 해준다. 태사에게 스캇이, 호프자런에게 필이 그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꾸역꾸역 버틸 이유가 없는 삶은 자유로워 좋지만
그게 또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야말로 정신승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꾸역꾸역 채우는 일은 매일은 그다지 아름다울 게 없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운이 따르는 어느 날 두 사람의 프리댄스와 같은 아름다운 순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점수가 전광판에 뜨기도 전에 뜨겁게 포옹하며 키스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면서 꾸역꾸역이 준 보상은 점수가 아니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차리는 그 아름다움의 순간이라는 걸 실감한다. 바로 그날이 올림픽에서라면 최고겠지만 관중이 없는 연습 링크에서라고 값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아름다움은 그걸 만들어낸 본인들이 가장 먼저 알고 거기에는 이미 보상이 있다. 이제 꾸역꾸역이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는 나이가 되어서일까?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특히나 그런 선수들에게 눈길이 갔다. 태사와 스칸만이 아니다. 파트너의 은퇴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파트너의 5번째 올림픽에 도전해 결국 금메달을 거머쥔 알리오나 세브첸코의 페어스케이팅 프로그램도 경이로웠다. 여전히 새처럼 날아오르는 하프파이프의 전설 숀 화이트도 근사했고 이제 매번의 출전이 기록이고 전설인 알파인 스키의 린지 보는 동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나의 영웅이다. 여기에 더해 4회전 점프만큼이나 값진 스텝 시퀀스를 보여준 패트릭 첸에게 4번째 올림픽에게 3번째 메달을 목에 건 이상화 선수에게 그 밖에 꾸역꾸역 훈련의 날들을 채워 매일의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네. 여기서 제가 다 읽어드린 건 아닌데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오래 일하는 비결은 꾸역꾸역 하는 거라는 이야기에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이고 성별도 같은 그 동료가 이르기를 20대 후반의 여자 후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오래 일할 수 있느냐,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했고 거기에 그냥 꾸역꾸역 하면 된다라고 답했다는 거였다. 하다 보면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역꾸역 하면 돼. 동료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한바탕 웃었지만 4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과연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툭하면 의심에 빠져드는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의심이 들 때면 그냥 머리를 파묻고 꾸역꾸역 하면 된다.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긴 하다. 나 역시 이 말을 좋아한다. 그 말은 돈 받고 일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계속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문제다. 계속하다 보면 언제나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르게 되는 어떤 경지가 있다. 당장의 잘함으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들인 시간이 그냥 살아버리지는 않는다. 꼭 믿고 싶다. 괄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긍정학원 해드릴 텐데요. 요 긍정학원을 할 때는 제가 요거 호흡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띄울게요. 지금 약간 만약에 피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건너뛰기. 7일간의 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생활에 더 많은 평온함과 명료함, 즐거움을 드리도록 구성된 이거 무료로 하다가 7일 뒤에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도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자 이러한 하루를 마무는 다음에 이뤄야 할 일은 현저한 필연적인 수행.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데일리 캄에 오신 제가 좀 이거 며칠 해보고 할게요. 되게 계속 말이 나오네. 이게 심호흡을 하는 건데요. 들리시죠? 지금 숨을 쉬고 지금 내쉬는 부분이에요. 내쉬고 배로 숨을 들이쉬세요. 가슴으로 숨을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긍정 학원 할 테니 들여다 볼 수가 없네.
요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하는 거니까요. 숨을 내쉬면서 한번 긍정력 확언, 호흡에도 좀 집중을 해보시고 제가 확언하면 함께 따라해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제 조용히 객관적으로 나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변화하기로 마음먹는다. 나는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 나는 즐겁게 변화한다. 내려놓아야 할 낡은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이 반응한다. 나는 자신이 매 순간 변하는 것을 보고 느낄 것이다. 이전의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힘이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여러분들의 숨에 잠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벌써 2분 끝났어요. 이걸 하는데 2분이나 걸리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크릿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이 아니죠. 벌써 18분이네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 썸네일과 비슷해요. 믿고 첫걸음을 내디뎌라. 어디 갔지?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발을 내디뎌라. 입니다.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요. 네. 어제 이미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 어제는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일하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이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틀렸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다. 받는 주파수 때에 있기 때문이다. 까지 했고요. 인생을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상상해보라.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할 때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힘이 들어 전쟁 같을 것이다. 우주가 보내는 것을 받기 위해 행동할 때는 물살을 따라 흐르는 느낌이 들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듯 느껴질 터다. 이것이 바로 영감을 받아 행동할 때 우주와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때의 느낌이다. 때로는 받고 나서야 자신이 행동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 행위가 무척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서 우주가 당신을 움직여 소망에 다가가게 하고 반대로 소망이 당신에게 다가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경탄하리라.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예단하지 않는다. 의심하지도 않는다. 기회가 오면 충동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느끼면 행동하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거면 된다. 본능을 믿어라. 본능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다.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는 당신에게 우주가 보내는 통신이다. 직감이나 본능이 느껴지거든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우주가 당신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해주리라. 당신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며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끌어당기리라. 자신이 어디에 끌리는지 주의하라. 끌리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당신도 그리로 끌려가고 그것도 당신에게로 끌려올 테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법칙이다. 당신이 자석이고 무엇이든지 당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기력을 띠고 당신에게로 움직인다.
연습을 많이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직접 보면 볼수록 당신은 점점 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이다. 믿음과 신념과 지식의 힘이 덧붙여지므로 당신은 무일푼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길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길을 발견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 그리고 생각으로 창조해내는 능력일 뿐이다. 인류가 창조하고 발견한 모든 것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됐다. 그 생각에서 길이 생겨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으로 이동했다. 야간 주행을 생각해보라. 헤드라이트는 고작 50에서 100m 앞밖에 비추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라도 갈 수 있다. 전방 100m만 보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도 이와 같다.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나면 다음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다시 다음으로 100m가 펼쳐지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믿으면 삶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우주를 믿어라. 믿고 신뢰하라. 나는 위대한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게 될지는 전혀 몰랐다. 단지 결과를 떠올리고 그 영상을 또렷하게 만들면서 온 힘을 다해 그때의 감정을 느꼈더니 시크릿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왔다. 믿고 첫걸음을 내디뎌라.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마라. 그냥 발을 내디뎌라. 스텝 바이 스텝 하자는 것입니다. 네, 계속 생각을 하고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하나에서 모든 것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됐고요. 네, 그 생각을 믿고 꼭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벌써 24분이에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자, 아이고, 기사가 어디 갔냐? MZ세대는 MZ세대를 모른다는 더 밀크의 기사입니다. MZ세대가 Gen Z라고 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MZ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당연히 Gen Z 해시태그에서 Gen Z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트렌드가 봐요.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되는 데까지 읽어볼게요. 지난 몇 년간 한국을 휩쓴 가장 트렌디한 단어를 꼽자면 MZ세대라는 단어가 코비드나 비트코인 등과 함께 단골로 등장할 것이다. 특히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혜성처럼 등장한 이 세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MZ세대라는 단어는 밀레니얼 세대의 M과 Z세대, 제너레이션 Z의 Z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 사라와 알리샤 그리고 아피가 아직 오진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MZ세대겠죠? 네. MZ세대라기보단 Z세대가 되겠네요. 두 세대가 하나의 단어로 응축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두 세대가 지닌 다양한 차이점에 대한 고려는 배제한 채 일상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20, 30대의 중반의 젊은 층을 지칭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강한데요. 이러한 접근법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기본적으로 세대를 구분짓는 세 가지 요소는 연령과 시기 그리고 출생 동기, 집단 효과입니다. 이게 코호트라고 하나 보죠. 에이지, 페리어드 그리고 코호트.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여러 사회 현상, 전쟁, 경제 성장, 민주화 등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세대를 이렇게 동기화하는 거라는 거네요. 같은 이제 시대를 경험하면서 코호트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세대를 분류하는 기간은 정의를 내린 문화권이나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2년에서 15년 사이 정도고요. 하지만 한 세대를 무조건 연차로 나누기보다 이들의 공통부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분류되고 한 세대가 태어나 살아온 환경과 사회, 경제, 문화의 발전은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관통하는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한 세대와 다른 세대로 구분짓는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세대를 규정한 주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기준에서 현재 인류를 이루는 세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볼까요? 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찾아온 폭발적 출산율 증가를 반영하는 이름이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이고요. 이들 뒤에 이어 경제 성장을 겨니는 세대라고 하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지녔기 때문에 베이비 버스트 세대, 전 버스만까지 넣고 베이비 버스트 세대라고 불리는 X세대, 그 다음에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 전 출생, 그레고리안 달력 기준 새천년을 연세대라는 의미를 담은 밀레니얼로 불리는 Y세대가 1980년 이후에서 1990년대 중반 Y세대. 저는 Y세대이자 밀레니얼 세대겠네요. 젠지 혹은 즈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본격적인 사회 진출과 강력한 소비 주체로 떠오르는 Z세대. 1990년대 중반 이후에서 2010년 출생. 다음 세대는 2010년 이후 출생부터 2020년 출생. 우리 근영이가 알파 세대가 되겠네요. 이들 모두 그들이 지닌 환경적, 시대적 차이점을 바탕으로 규정된 독립적인 세대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중 유독 밀레니얼과 젠지의 부분에 대해 여론은 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이 단적인 표출의 MZ세대라는 표현이다 라는 건데요. 끊었다. 요 다음은 이제 내일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밀레니얼과 Z세대는 젊은 층이다. 미국의 경우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밀레니얼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Z세대는 26%를 차지하는데 두 세대 모두 디지털 세상에 높은 이해도와 활용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비슷한 점들 외에 너무나도 다른 세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밀레니얼은 베이비부머의 자손이고 Z세대는 X세대의 자손이다. 밀레니얼은 성장하는 동안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G세대는 글로벌 리세션. 그러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밀레니얼보다 G세대가 현실적인 부분을 더 중시한다는 평이 있고요. 근데 우리 여기 저희 세대도 IMF를 겪은 세대예요. 저희는 IMF를 겪었지만 저희들의 부모는 정말 한창 성장하는 그때를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겠네. 네. 그런 이유에, 그리고 밀레니얼이 아날로그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자라면서 디지털 생태계의 개척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세대라면 G세대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네이티브로 태어나 그 어떤 세대보다 디지털 생태계를 잘 누리고 활용하는 세대다. 이 부분 되게 좋다. 근데 저 나중에 기사 쓸 때 인용해야겠다. 소비 측면에서도 밀레니얼은 제품의 기능을 우선시하지만 G세대는 기업의 철학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밀레니얼은 안정을, Z세대는 변화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2019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이 사람인가봐요. 이 사람은 샌드워그라는데 2003년생. 와, 대단하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이 두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고 임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확실히 많은 분들이 없어요. 지금 7분밖에 안 계시는데 혹시 제가 하는 방식이 좀 별로다. 그냥 한 권의 책을 쭉 읽어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시크릿만 읽어줬으면 좋겠다. 명상만 하면 좋겠다라든지 저는 혼자서 하기 힘든 습관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그냥 제 방송만 들어오면 제가 떠먹여 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금 제 기존 채널에서도 분리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제가 그리고 처음과 끝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이 채널에 처음 와주시는 분들도 제 채널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막 여러분들과 계속 대화만 하고 있으면 되게 기존의 그런 모임에 되게 끼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가지고 되게 좀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당연히 인사를 하고 중간에 이제 이런 제 방송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는 방식이 싫거나 별로다 싶으면 언제든 제게 피드백을 주세요. 저도 사실 정답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꾸역꾸역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뚜벅뚜벅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습관. 독서나 명상이라는 게 하면 좋지만 제가 혼자 새벽 기상을 했을 때 다른 것들에 항상 밀리더라고요. 제가 편집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라도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벌써 이 시크릿 책도 3분의 1을 읽었고 치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 힘든 것도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